시청자 여러분 먼저 벌써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여기는 고흥의 분청 문화박물관에 왔습니다. 고흥 분청 문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전환할게요. 여기는 고흥 분청 문화박물관입니다. 하계사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분청문화박물관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도인데요. 지금 저희는 이 건물에 있고요. 이 건물에 2층까지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보신 다음에 백산맥 소설가로 유명하신 조정래 선생님, 조정문학관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도 글 쓰시는 분, 부인도 시인으로 유명하시죠. 네. 그리고 공원 조성도 잘 돼 있고요.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쪽에는 캠핑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서부터 캠핑장을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기다리다가 네. 6월 달에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가 오픈 기념으로 무료로 차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도 많이 이용을 바라시고요. 네. 여기다 이렇게 크게 박물관을 지은 이유가 이곳이 조선 초기에 분청사기라는 도자기를 대량으로 생산했던 도요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도자기를 생산하려면은 가마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장작불을 떼서 그릇을 구워내는 그 가마터가 1호 가마, 2호 가마는 지금 국가사적 519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요걸 포함해서 지금 가마터가 이 주변에 불이 들어오는데 27곳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7곳을 순차적으로 지금 발굴을 해 나가는데 현재까지 8기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예쁜 도자기를 저희 박물관에 메인 전시물로 해가지고 전시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분청사기를 제일 잘 전시한 박물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분청사기를 한번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시죠. 같이 감상하러 가실까요? 네. 해설사님, 지금까지 이경택 해설사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분청사기를 감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흥군은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하면서 전라남도의 동남단에 고흥반도와 수백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남해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상 교류의 중심지였고요. 해양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기대됩니다. 높게 흥하는 고장 고흥입니다. 우뚝 솟은 한령산이 보이죠? 수백 개의 섬,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혜의 풍광을 품고 수많은 고인돌과 옛 무덤, 임진왜란을 막아낸 충절의 고향, 덤벙분청을 꽃피웠던 조선의 수많은 도공들과 물 따라 길 따라 산 따라 이어지는 고흥 사람들의 끝없는 이야기가 고흥분청 문화박물관에 가득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시작되는 곳 남열리 일출, 전라남도 제1호 민간정원 쑥섬, 30년 된 나무에서 나온 피톤치드 산림욕, 나로도 편백숲, 다도의 비경이 한눈에, 금산 해안 경관입니다.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하는 섬 소록도가 있고요. 일상에 지친 이를 쉬게 해주는 중산 일몰, 고흥의 유구한 역사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연포입니다. 한국의 역사, 고흥의 역사. BC 70만 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삼국시대, 통일신라, 남북조시대, 시대별로 돼 있습니다. 고흥의 역사, 고흥에 최초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돌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했고요. 최초의 고흥 사람 한동 유적입니다. 고흥 사람들은 바닷가에 정착했습니다. 신석기대 사람들은 먹을 것이 풍부한 바닷가나 강가에 모여들게 되었죠. 또 청동기 시대 발굴 유적입니다.
빗살 무늬 토기. 배독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운대 고인돌. 비파형 동검입니다. 거친 무늬 가을. 고인돌이 최대 밀집 지역인 고흥입니다. 고흥이 고인돌의 최대 밀집 지역으로 194개 군에 2,244개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 발굴된 운대 고인돌입니다. 가지무늬 토기가 발굴된 한천 고인돌입니다. 간돌검을 부장한 안치 고인돌입니다. 안치 고인돌. 도덕 신양 유적입니다. 도덕면 신양 유적입니다. 철기 시대에 형성된 마을 유적입니다. 품양의 한독 유적입니다. 품양면의 한동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집터 36기가 조사되었습니다. 품양의 방사 유적입니다. 품양면에 있는 방사 유적에는 삼국시대 집터 63기가 조사되었습니다. 마한 사람들의 부엌 모양입니다. 고대 부엌은 붓두막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식의 재료, 그릇, 주방 도구, 땔감 등을 모아두는 수납장과 그 다음에 취사와 조리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붓두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촌과 장덕의 유적입니다. 야막 고분입니다. 안동 고분이네요. 여기 수도암 범종입니다. 수도암 대웅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범종인데요. 공, 두엄면, 운대리에가 수도암이 있어요. 두엄면 우남산에 위치한 암자인 수도암. 수도암입니다. 이거는 금탐사의 괴불탱입니다. 금탑사의 보물 제 1344호에 조선시대의 금탑사의 괴불탱입니다. 탱화라는 뜻이죠. 탱화, 절에 있는 그림입니다. 괴불탱인데 괴불이란 말이 법당 밖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는 탱화를 괴불 탱화라고 합니다. 금탑사의 괴불탱입니다. 고흥의 충,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의 눈부신 승리 뒤에는 고흥 수군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고흥 발포진에서 처음 수군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1580년이에요. 발포 만호성 유물입니다.
임진왜란에 참여한 고흥 출신의 인물들 김북만, 박은춘, 송대립, 송덕일, 송희립, 신여랑, 정걸, 진무성, 신군한, 송대 등이 임진왜란에 참여한 고흥 출신의 인물들입니다. 고흥향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운 국립학교죠. 유배 온 인물들도 있어요. 홍섬과 이건명이 대표 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고흥군의 문인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한 정훈이, 이신의, 홍서봉, 박찬영, 황윤석, 김희안 등 학문 교류를 통해서 실학에 관심을 뒀네요. 동학 농민운동가 고흥, 항일운동 고흥, 항일운동 유적지가 이렇게 13곳이나 있습니다. 항일운동가 중 대표 인물로는 고흥 출신의 백남 이병채가 있는데요. 그는 서울 진공 작전을 주도한 14도 창의 대진소의 허위 의진에 투신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분청사기 운대리에서 덤벙으로 꽃피우다. 고흥 운대리 1호는 조선 전기에 분청사기를 제작한 가마 25기가 밀집된 대규모의 요장입니다. 백토를 사용한 다양한 장식의 분청사기를 제작했고요. 특히 그릇 전체를 하얗게 만든 덤벙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제작지입니다. 유적지 운대리입니다.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도자기입니다. 삼국시대, 그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려청자, 조선시대는 분청사기 백자, 청하백자, 공 운대리가 분청사기의 중심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운대리 가마터가 이렇게 발굴됐어요. 덤벙 분청사기. 국가사적 519호로 2011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운대리 가마터를 재조명하기 위한 노력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자기를 백토물에 담궈서 장식하는 것이 덤벙이라고요. ER 백토를 발라서 도자기의 표면에 얇게 장식하는 기법. 철화, 조화, 박지, 인화, 상감 이렇게. 고흥 운대리 일대에 분청사기 가마터 25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분청사기의 장식 기법은 상감, 인화, 조화, 철화, 박지, 귀알, 덤벙 기법 등 7가지의 모든 기법이 확인되어서 분청사기 출현에서부터 쇠퇴에 이르는 모든 제작 과정과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청사기 1호, 분청사기의 2호, 분청사기의 7호, 고흥 운대리 가마터 학술조사가 1980년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마터 덤벙 분청사기 제작 과정
나와 있습니다. 부드러운 백토 분장의 덤벙 분청 사기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단계의 제작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청 사기를 만들기에 적합한 흙을 얻기 위한 수비 과정과 흙 속의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죽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물레에서 그릇을 성형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무늬를 장식하는데 덤벙 분청 사기의 경우는 백토물에 덤벙 담가 꺼내는 방법으로 그릇의 표면을 장식하게 됩니다. 덤벙 담근다 해서 덤벙 분청 사기네요. 초벌 구이된 그릇에 유약을 입히는 시유 과정과 재벌 단계를 거치면 비로소 덤벙 분청 사기가 완성됩니다. 이게 그 수비 반죽하는 그 장면이네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서 성형을 하고요. 장식을 하면서 정형을 하고 또 시유, 분장을 하고요. 가마에 재벌하고요. 또 포장해서 완성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온대리 분청사기의 과학기술. 분청사기는 철분을 2 내지 5%를 함유한 태적 점토를 사용했습니다. 매우 높은 온도인 1200도씨까지 나무를 연소시키는 재벌구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고요. 유약의 경우는 식물을 사용한 회유 계통의 유약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발현된 분청사기의 색상은 가마에서 굽는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의 원료 태토 유약에 대해서 제작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태토를 제조하는 기술적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청사기의 색은 태토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과 굽는 과정에서 번조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됩니다. 굽는 과정에서 분위기는 가마 내부 연료 연소 과정 중에 공급되는 공기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철분하고 공기의 양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네요. 온대리 분청사기는 산화 분위기에서 갈색과 젓갈색을 나타내고 환온 분위기에서는 회색과 흑의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에 유리로 돼 있어요. 분청공원 내에서 출토 유물이 이렇게 쌓여 있고요. 가마터를 재현해 놨습니다. 온대리 14호 가마터를 2분의 1로 축소해서 여기에 만들어 놨네요. 당시 가마 세상과 도자기 세조 방법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여러 차례 실시한 발굴 조사에서는 단연의 유물이 발굴돼 그 시대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은 오랜 세월 땅 속에 묻혀 있었던 만큼 이거 세척 전문 세척 과정, 건조 과정을 거치고 도자기 및 분청사기 보건 전문가의 손길로 조심스럽게 보건 작업을 거치고 나서야 오랜 세월을 이겨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온대리 분청사기 7호 가마 발굴에서는 덤벙 분청사기가 주로 출토되어 특히 주목되고 있으며 고흥 온대리 분청사기는 청자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주요 연결고리였던 덤벙 분청사기의 대표적인 생산지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7호 14호 가마는
VR 근청 사기와 전복 근청 사기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하나입니다. 문대리 근청 사기의 다른 가마도에서는 소량의 무려 청자와 인화 근청 사기를 비롯한 상감, 박진, 종화, 천화, VR, 범벅 등 다양한 기법이 발견됨으로써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 도자 문화의 변천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도자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생산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여 년의 짧은 생명을 살았던 근청사기의 후방 성체와 한국 도자사의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마입니다. 대규모 요장이 한 곳에 집중되어 10년 정도 운영되었고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 역사적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연구를 더욱 진행해 나간다. 단순한 그릇을 넘어 호세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땀과 시간으로 빚어낸 한국 도자 역사의 중심지로 고흥 문대리 가마는 지금도 아름답고 찬란했던 고흥 근성사기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문대리 분청사기의 과학적인 방법에 분청사기 만드는 비법과 관람. 500년 문대리 분청사기의 숨결을 만져보세요. 만져봐. 손으로 만져봐. 이거. 제 손으로, 제가 만져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안 빠지나? 자, 한번 만져볼게요. 500년 전. 출토 유물. 만져보세요. 이게. 이렇게 만져보고, 손만 넣어서 만져보게 돼 있어요. 한국의 분청사기실.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사이의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청자와 같은 회청색 태토에 백토를 입혀서 문양을 장식한 도자기로 고려시대 청자의 뒤를 이어서 14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약 150년간 만들어졌습니다. 모란무늬 항아리입니다. 분청사기 조화 모란문 항아리. 회청색 태토에다가 백토를 입혀서 문양을 장식한 거 맞아요. 가나안 백색 한국의 분청사기. 이쪽으로. 분청사기 가마터가 황해도, 전라도, 경기도, 경상도 있는데요. 분청사기의 분장 기법 내용이 나와 있네요. 백토를 붓으로 칠하거나 물에 풀고 그릇을 담가서 표면을 하얗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제작된 공납작입니다. 세금으로 제작된 공납작이. 분청사기. 공납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체인 관청의 이름이 또 제작자인 장인의 이름, 제작 지역이 공납자기를 상납한 지역 이름 등이 적혀 있네요. 이렇게 글씨가 다 적혀 있어요.
공주 학보리 가마터입니다. 또 합청 장대리 가마터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고창 용산리 가마터입니다. 광주 충효동은 이전에 영상으로 제가 해드렸죠? 충효동 가마터 거기 가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실물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이거 감상하세요. 분청 사기 감상하세요. 불 꺼버렸네. 분청 사기 감상하세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여기를 분청 사기 발굴 체험실을 들어가 봐야 되는데 분청 사기 발굴 체험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네, 똑같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번호대로 해가지고 마감 시간이 다 해서 2층으로 빨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덤벙 분청 사기 제작 과정이 나와 있네요. 우와, 백색의 멋을, 이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을 네가 알아본다면 좋고 모른다면 그만이지. 미술사학자 해곡 최은우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오 세상에. 지금 영상으로는 예쁘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모란무늬 항아리. 진짜 마음에 듭니다. 이게 분청사기 상감 용무늬 매병. 좀 깨졌네요. 여기가 모란덩쿨 풀무늬 병. 대저. 그 당시에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고 사용했던 도자기들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모란무늬 자라병. 자라. 거북이같이 생겼네요. 모란무늬 자라병입니다. 이 가락진 멋과 싱싱한 아름다움을 네가 알아본다면 좋고 모른다면 그만이지. 맞아요. 이런 귀한 것은 알아보는 사람만이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지역에서 못 알아보면 이게 다 사장되는 거죠. 귀중한 우리 조상님의 만든 이런 문화들을 잘 지키고 갖고 나가야겠습니다. 진짜. 지금
잘 보고 계신가요? 온데리 가마터에서 나온 출토된 정말 아름다운 이게 상감이고요.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인화. 네, 상감은 도자기 표면에 백토를 넣어서 장식하는 기법, 상감 비법이라고요. 도자기 표면에 반복적으로 문양을 도장으로 찍고 그 홈에 백토를 넣어 장식하는 기법이 인화 기법이고요. 박질은 장식한 소재의 배경면에 남아있는 백토를 긁어내어 장식하는 기법을 박지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백도를 얇게 발라서 분장한 후에 뾰족한 도구로 표면에 그림이나 선을 그려 장식하는 기법이 조화입니다. 그 다음에 철화 기법은요, 백도를 얇게 발라서 분장한 후에 철분 안료를 이용해서 붓으로 무늬를 장식하는 기법이 철화입니다. 귀활 기법은요, 귀활에 백토를 발라서 도자기의 표면에 얇게 칠해 장식하는 기법을 귀활 기법이라고 합니다. 덤번 기법 아까 많이 보셨죠? 도자기를 백토물에 담궈서 장식하는 기법이 덤번 기법입니다. 지금 운데리 가마트를 모태로 고흥분청 문화박물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장동건님 잘 보고 계신가요? 김나연님 고흥에 이렇게 발굴돼서 이렇게 잘 전시해서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대규모 고인돌을 축조해놨네요. 이 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님 입장 환영합니다. 특별 전시실을 2층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깐깐찡어님 감사합니다. 생활체육님, 김인현님, 소상공인 고민해결님, 꿈비면님, 카리스마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행복님 입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에 또 아름다운 공분청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의 기획전시네요. 흥양사람들 울릉도 독도로 향하다. 지금 조선 중기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전라도 흥양 사람들은 작은 목선을 타고 남해에서 동해 울릉도 독도까지 머나면 100길을 오고 하면서 생업터전을 삼아왔습니다. 흥양이 옛 고흥의 지명이네요. 이 층을 급하게 올라왔더니 숨이 차. 흥양 사람들 울릉도 독도로 향하다. 우리 역사 속의 독도.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을 때 바라볼 수 있다는데요.
안영복의 도일 활동. 안영복은 동네 출신으로 외관에서 일한 바 있어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1693년 봄에 울릉도에서 일본 어부들에게 피랍되면서 1차 도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송환 처리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의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흥양 사람들, 고흥 사람들이죠. 흥양 사람들의 생업 공간이 된 울릉도입니다. 흥양에서 울릉도까지 여정이 나와 있네요. 울릉도 검찰 일기에 기록된 흥양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규원 검찰사 일행은 1882년 4월 30일에 울릉도에 도착했고요. 걸어서 울릉도 전역을 다니면서 울릉도에 입도한 조선인 및 일본인을 확인하고 울릉도의 지형과 식생 등을 조사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또한 배를 타고 울릉도를 한 바퀴 돌면서 자연폭우로 활용 가능한 지역도 조사하였습니다. 검찰 기간 동안 141명의 조선인을 만났고요. 이 중 115명이 흥양을 비롯한 전라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진. 흥양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나선인데요. 개척 이후에 울릉도와 흥양 사람들 전라도 배를 이용했는데요. 이거를 나선이라고 하네요. 1900년이 되면 3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나선을 이용해서 울릉도로 이주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울릉도 검찰 일기 중에 골짜기 안에 100에서 200호를 수용할 만한 곳이 7곳이나 되었고요. 개척한 후 여러 골짜기에 바다를 막을 곳이 없는 것이 흠입니다. 호남 사람이 가장 많은데 대부분 배를 만들거나 미역과 전복을 따는 사람들이었고 그 밖에 다른 도의 사람들은 모두 약초를 캐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고 울릉도 검찰 일기 중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검찰 일기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과 억지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일본은 일찍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과 관련 없는 섬으로 인식해서 다양한 기록과 지도에 두 섬을 조선의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국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일본은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는데 동해상에서 벌여진 해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됐습니다.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서 러일 전쟁 중에서 1905년 2월 22일 날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작성해서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시네마현으로 편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시에는 인접국에 알리지 않는 불법적인 문서였고 고시 반포 이후에 작성된 일본의 각종 공문서 지도 등에서도 독도는 우리나라 영역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일본은. 최고. 감사합니다. 밧줄을 꼬면서 부르는 노래, 검은도 뱃노래입니다. 노동요네요.
아, 왜 고흥 사람들이 흥양이잖아요. 흥양이 옛 고흥의 지명인데요. 흥양 사람들은 왜 동해상의 울릉도 독도까지 가게 되었을까? 흥양 사람들이 배도 만들고 또 미역, 전복, 수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울릉도까지 갔는데요. 이런 생업 활동을 확인한 이익규원 검찰사는요. 울릉도에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다는 보고를 고종에게 올렸고요. 이는 울릉도 재개척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흥양 사람들의 활동이 독도 영유권 확립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양 사람들 덕분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개척되었습니다. 아, 정말 확실하게 확인됐네요. 제11기 고흥 분청사기 도예 강자 수강생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지금 문 닫을 때가 돼서 좀. 다 닫아버렸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네요. 체험학습실이 이렇게 있고요. 특별 전시실이 있습니다. 아시아 도자실, 고려의 도자, 중국 송원의 도자, 신안해저문화재 발견 지점이고요. 이거 너무 멋지네요. 청자 둑이 달린 모란무늬 꽃병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려시대의 한중 해상 무역을 통해서 빚어낸 찬란한 도자 문화를 보고 계십니다. 신안해저에서 발견된 중국 원나라의 도자 교역입니다. 중국 원 남방 지역이 도자 교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청자 누비무늬 항아리입니다. 청자 주름무늬 병, 청자 항아리 뚜껑입니다. 이거는 청자 영꽃무늬 큰 대접이네요. 용천요네요. 신안해저에서 발굴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지하고 있는 용천요네요. 청자 연꽃무늬 큰 대접입니다. 이것도 용천요인데요. 청자 큰 사발, 청자 대반입니다. 신안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청자 꽃 모양 큰 사발입니다. 여기는 경덕진요인데요. 신안해저에서 발굴됐습니다. 청자 연잎무늬 대접이네요. 여기도 용천요입니다. 청자 모란무늬 대접, 청자 덩쿨무늬 사발 용천요입니다. 청자 약사발, 청백자 둑이 달린 모란무늬 병, 아까 입구에서 보신 거랑 같네요. 용천요입니다. 청자 접시입니다. 신안해저에서 발굴된 용천요입니다. 청백자 덩굴무늬 접시입니다. 경덕진요입니다. 청백자 인화무늬 큰 접시입니다. 청백자 용무늬 대접입니다. 청백자 큰 대접, 큰 접시, 경덕진요입니다. 백자 접시입니다.
백자 은퇴 대접입니다. 경덕진요. 백자 은퇴. 태가 이렇게 돼 있네요. 대접입니다. 우와, 기증한. 정말, 청자 사발입니다. 이 사발을 완이라고 하는데요. 청자 완. 용천요입니다. 청자 찻잔 받침입니다. 청자 술잔 받침이고요. 청자 긴다리잔. 용천요입니다. 청자잔. 청백자 잔입니다. 청자 참외 모양 주전자. 경덕진요입니다. 이거는 백자 잘 보이시나요? 백자 향병입니다. 경덕진요입니다. 이 청자 모란문이 큰 대접인데요. 신안해저에서 발굴된 용천요입니다. 이 모두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자 모란 덩굴무늬 향로입니다. 용천요입니다. 청자 향로 용천요입니다. 백탁요 세발 수반입니다. 여기는 균요입니다. 균요. 백탁요 3조 수반. 균요계 화분입니다. 신안해저에서 발굴된 여기가 고흥의 기증 특별전입니다. 2015년부터 기증받은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소중한 유물들을 기증받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도기호입니다. 삼국시대 작품입니다. 도기호. 여기도 삼국시대 작품. 기증 서종식 선생님이 기증해 주셨네요. 대부호입니다. 기증하신 분들 일일이 다 해드려야 되는데 기증해 주신 분들입니다. 방자 유기발 숟가락 기증해 주셨네요. 청동 유기발 숟가락 젓가락. 졸업증서. 우와. 일제강점기에 졸업증서네요. 졸업증서. 여기도 졸업증서. 구민학교. 예전에 구민학교라 했죠. 졸업 앨범. 채권도 있네요. 1,000원 채권. 가방 500원 채권하고 1,000원 채권이네요. 아유. 임명장이네요. 신중국 임명장. 조선시대 겁니다. 신중국을 수군만으로 임명하는 교지네요. 신중국 임명장. 일제강점기에 어업 신청 관련 문서입니다. 청자 화형 연적입니다. 연적이 벼로는 물을 담아두는 것이죠. 연적입니다. 조선시대 겁니다. 백지 흑화호 근현대 건데요. 청자 삼강 운항 백자 청화 어문잔이네요.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백자 청화 초문호 조선시대 근현대 거네요. 백자 청화 포도문병 백자 청화 모란문병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등잔 나 어렸을 때 봤는데요. 백자 등잔입니다. 연적하고 등잔입니다. 백자 잔이네요. 조선시대 백자 명기찬. 백자 인장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백자 떡살 떡 만들 때 눌러서 무늬를 찍어내는 떡살. 백자 제기입니다.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백자 접시, 조선시대 작품. 백자 병,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청자, 철화, 초화, 문수반, 고려시대 작품입니다. 고려시대 작품입니다. 청자호, 청자발, 청자삼감 유로수금문 접시, 청자삼감 칠원문 통형잔, 고려시대 작품입니다. 여기 청자유병, 고려시대 작품입니다. 화살촉 돌도끼, 여기 청동기 시대 작품을 기증했네요. 최인선 선생님, 청동기 시대 작품, 숫돌, 화살촉, 돌도끼, 반달령, 돌칼, 돌도끼, 청동기 시대 작품입니다. 반돌검, 돌칼인데 청동기 시대 겁니다. 와, 기증 유물이 정말 많네요.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이건 너무 조그마네요. 이게 뭘까요? 청자, 상감, 국화, 넝쿨무늬, 뚜껑호. 이름을 지을 때 이 모양을 보고 많이 짓는데요. 고려시대 거 고흥읍 남계리에서 출토됐는데요. 청자, 삼감, 국화, 넝쿨무늬, 뚜껑호. 국화, 넝쿨무늬가 돼 있네요. 뚜껑도 있다 이 말이죠. 바다와 땅에서 건져 올린 고흥 지역의 출토 매장 문화재 특별전입니다. 여기가 고흥 지역에서 출토된 발견된 매장 문화재를 신고해서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 중인 유물들로 특별 전시를 개최했네요. 이 모두게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청자 소문 접시 고려시대 겁니다. 청자 대첩 이게 조금 깨졌네요. 청자 음각 앵무무늬 기름병 기름 담는 기름병이네요. 청자 소호 고려시대 청자 대접 고려시대 고흥에서 출토된 접시 청자 접시입니다. 오은기 단지네요. 조선시대 오은기 단지입니다. 오은기 발 그리고 조선시대 오은기 단지입니다. 조선시대 오은기 발 토기병 오은기 단지 조선시대 카리스마님 잘 보고 계신가요? 정말 유물들이 기증 유물들이 많네요. 이게 고흥 지역에서 출토된 이 유물들입니다. 임명장이네요. 조선시대 김금필 임명장. 옥제 백관형의 시. 환원찰옥이네요. 조선시대. 의인 김씨 효열기. 조선시대 책이고요. 호패. 호패가 이렇게 생겼어요. 책에서 봤긴 봤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호패. 일종의 신분증인데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 된 정남이 차고 다녔던 일종의 신분증서입니다. 16세 이상 된 남자가 앞면에는 성별 나이가 있고요. 태어난 해에 간지를 새기고
뒷면에는 해당 관아에 낙인을 찍었다고 하네요. 자치통감입니다. 조선시대. 우암선생 언행록이 대한제국 제품. 예전에 고주집 조선시대 거, 부루원집 원산집 거. 조선시대 책입니다. 이게 주례 조선시대, 또 가래에 대한 책이네요. 조선시대. 맹자언해 조선시대 책이고요. 맹자집주 대전 조선시대. 삼체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무려 누리왕 천자네. 일제강점기에 천자문이네요. 호남 노정 촐람. 이게 금탑사 서림 스님의 불도삼 이야기입니다. 포도문에 천둥산이 있는데요. 천둥산에 있는 금탑사는 순천 송광사의 말사로 삼국시대 원효대사가 참관한 사찰인데요. 이 사찰에 1992년에 부임한 서림 스님은 법당을 새로 고치고 금화로, 누각, 지장전, 나안전은 7채가 넘는 불교 관련 건물들을 새로 지어서 새롭게 금탑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곳이 있다 해서 도반을 따라왔다가 27년째 이곳을 지키고 계신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백자정병입니다. 서림 스님이 기증해 놓으셨네요. 백자정병.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증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쪽으로 안내해 주시네요. 우리가 살던 고향은 고흥. 100년 전 고흥의 옛 사진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와, 1970년대 상여 나가는 거. 고흥 버스터미널 75년도. 내가 태어난 후네요. 새마을운동 어렸을 때 많이 봤죠. 대전 해수욕장. 박순정 대표님. 어머, 감사합니다. 1960년 마을 잔치. 엄마들 노는 모습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장구 치고. 썰매 타는 거. 어휴, 어렸을 때 많이 본 풍경입니다. 전통 결혼식. 꽃우수님 입장 환영합니다. 홍대미녀님, 카리스마님 좋아요. 씨름대회 하는 거예요. 여기가 주간포구. 여기는 장례 행렬이 누구 장례지? 1933년도에 촬영한 1960년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민호 국회의원의 부친인 서화일 장례 행렬입니다. 와, 국회의원 아버지 돌아가신 장례 행렬이 이렇게 컸어요. 1925년에 옛 고흥시장의 모습입니다. 와. 1930년대 고흥이에요. 다 초가집이에요. 저기 하나 1930년 촬영됐네요. 고흥 민속축제 이렇게 하고 있네요. 1923년도. 우승꽃님 보고 계세요? 고흥군청이네요. 1948년.
제가 태어나기 전 20년 전 온 군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회갑잔치. 회갑잔치 사진 1950년대. 나로도 어선 1958년도 촬영. 70년대 결혼식 사진이네요. 꼬막 양식장 60년대 덕흥마을 봉남마을 녹그릇 만드는 모습이네요. 1960년 촬영. 금을 손질하는 70년대 소록도 해수욕장입니다. 소록도 해수욕장 1970년대 1960년 상여 모습이네요. 상여 고흥에 대해서 더 깊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흥에 대해서 잘 보셨습니까? 너무나 시간을 많이 갖고 봐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된다면 더 깊이 있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조상들의 얼과 또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도자기 잘 구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